네,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건강광자. 오늘은 난임 치료와 난자 동결, A to Z and more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이정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궁근종에 대해서 건강강좌를 했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훨씬 뜨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건강강좌가 실제로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로 앞으로도 잘 진행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난임 그리고 난자 동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일단 우선 난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난임 검사, 난임의 치료 방법, 인공수정, 체외수정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체외수정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외수정 임신을 방해하는 요소들과 거기에 대한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추가 시술, 보조요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난임 영양제에 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자 동결,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난임에 대해서, 난임이란 무엇인가? 이제 난임의 정의는 우리가 35세 미만의 여성에서는 12개월 이상, 35세 이하의 여성에서는 1년 정도 피임 없이 지냈는데 임신이 안 됐을 경우, 그리고 나이가 조금 많아서 36세가 넘어가면은 6개월 정도로 기간을 단축해서 6개월 정도 임신을 시도했는데 임신이 안 되는 경우에 우리가 난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났는데 임신이 빨리 안 되면 계속 임신이 되길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난임 검사를 시행하고 난임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이 임신을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1년 6개월 이렇게 말하냐 하면은 자연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이 아래에 나와 있는 표에서 보시듯이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대부분 90% 가까이 임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임신이 안 되면 그 나머지 10%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35세가 넘어가서 36세가 되었을 때는 1년을 기다리고 있으면 여성의 나이 때문에 치료의 시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 더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을 기다리지 말고 6개월 기다려서 안 되면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임신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여기가 난소인데 난소에서 배란이 돼서 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자와 만나는 수정이 일어나는 곳은 이 나팔관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자가 자궁 속에서 난자하고 만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정자는 자궁질, 자궁경부, 그리고 자궁을 다 통과해서 이 나팔관까지 들어와서 이 나팔관 안에서 난자를 만나서 수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다시 수정란이 나팔관을 다시 역류해서 자궁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한 일주일에서 8일, 9일 정도 지났을 때 자궁벽에 착상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정상 임신의 과정인데, 이 난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에 어디 한 군데라도 잘못되면 임신이 일어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의 원인을 우리가 분류할 때, 배란이 잘 안 되거나 난소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는 배란인자 또는 난소 기능 저하에 의한 난임, 그리고 정자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자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나팔관 안에서 수정을 할 수 있을 만큼 정자의 수나 운동 능력이 부족할 때 남성인자 난임, 그리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이 정자가 올라오는 통로, 그리고 수정란이 다시 자궁으로 들어가는 이 통로가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에 난관인자 또는 복강인자 난임, 마지막으로 자궁에 가서 착상을 해야 되는데 착상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착상을 못할 때, 또는 자궁 내막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착상이 안 될 때 자궁인자 난임, 이렇게 난임의 원인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원인들이 주로 난임을 일으키는가, 난임의 원인 분포를 보시면 이 좌측에 있는 거는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나오는 난임의 원인 분류입니다. 즉 남성 원인이 35%, 난관이나 복강 원인이 35%, 배란장애가 15%, 원인 불명이 10%, 이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원인인데, 이 우측에 보시는 표는
2019년도에 저희가 난임 시술 전체 조사를 한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거기서 보면 난소 기능 저하와 원인 불명의 비율이 교과서적인 것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가 있죠. 원인 불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조금 소홀히 하였거나 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예외일 수 있지만 난소 기능 저하가 이 교과서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만혼 여성들이 많고 나이가 많은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난소 기능 저하 원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는 이제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1년 또는 6개월로 기간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병원에 오시면 어떤 검사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지 난임 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 검사는 우선 처음 방문할 때 초음파를 통해서 자궁이나 난소에 어떤 이상이 없는지, 임신이 안 될 만한 원인은 없는지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피검사 중에 하나인 AMH, 난소 기능 검사를 처음 방문할 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여성 호르몬 검사를 하는데 이 호르몬 검사는 생리 초반에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방문 시에 시행을 못할 수도 있고 생리 2, 3일째에 방문을 하였을 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팔관이 정상인지 자궁 안에 임신을 방해할 만한 요소는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자궁난관 조영술. 이 검사는 생리가 끝난 직후에 생리 6일에서 11일째에 보통 시행을 하게 되고, 정액검사는 남편의 정액검사는 3일 정도 금욕만 한 상태라면 언제든지 가능한 그런 검사입니다. 제가 중요한 검사를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놨는데 초음파 검사, AMH, 그리고 자궁난관 조영술, 남편 정액검사 이 4가지 검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이고, 일단 우선 이런 검사를 시행한 후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임신이 잘 안 되는지, 아니면 모든 검사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되는 원인 불명 난임인지 이것을 감별해서 원인이 있는 경우엔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고,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임신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서 도와드리게 그렇게 됩니다. 자, 우선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골반 초음파 검사는 자궁과 난소의 구조적인 이상을 확인, 즉 예를 들면 자궁 근종, 자궁 내막증, 다낭성 난소, 자궁 내막 폴립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혹이 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난포수 AFC라고 하는 동난포수를 카운트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동난포수라는 건 뭐냐면은 이 초음파로 난소를 본 사진인데요. 이 까만색의 점들이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이 까만색의 점들이 난포인데, 이러한 난포가 많을수록 결국 이 난포가 자라서 배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관하기 시술을 할 때 난소의 반응이 좋다, 즉 난소의 기능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초음파로 봤을 때 이 까맣고 작은 점의 숫자가 적을 때 난소 저반응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음파로 확인하는 것이 어떤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지와 이 AFC라고 불리는 동난포수를 측정하는 것,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 검사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난소 나이 검사 AMH, 난소 기능 검사입니다. 항뮬러간 호르몬 검사라고 하는 것인데 난소의 예비능, 즉 난소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고, 나이에 따라서 만 25세까지는 평탄하게 유지를 되지만 25세 이후에는 나이에 따라서 점차 떨어지기 시작하고 35세가 되면 떨어지는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는 그러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소 예비능의 저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AMH 검사를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해서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5세까지는 정상 이렇게 평탄함을 보이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고 이 각도가 꺾이는 게 35에서 37세 정도 되면 급격하게 꺾여서 폐경까지 되면은 이제 나오지 않게 되는, 그것이 난소 예비능 검사, 즉 AMH 검사인데, 이 빨간 선은 평균 값이기 때문에 같은 나이라도 이 빨간 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분들, 나의 난소 나이는 그러니까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있는 분들이 난소 반응이 나빠지거나 또는 임신율이 나빠지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평소에 난임이 아니더라도 어떤 건강검진 차원에서 AMH 검사를 해서 나의 난소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AMH가 뭐 높은 거는 사실은 크게 걱정을 저희가 하지 않는데, 낮은 AMH가 나왔을 때 과배란을 하면 반응이 나쁠 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단지 난자의 그 개수만 적은 것이 아니라 난자의 질도 나빠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임신율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매치가 낮을 때 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A매치가 낮다고 해서 임신이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A매치가 낮은 거는 단지 반응이 안 좋을 수 있어서 특별히 좀 조치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임신이 안 될 거다라고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이제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궁난관 조영술, 우리가 HSG라고 불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리 끝난 직후에 생리혈은 다 끝난 다음에 검사를 하게 되고, 자궁 속에다가 이렇게 주사 이 관을 집어넣어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하얗게 보이는 조영제를 이렇게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궁을 채우고 양쪽 나팔관으로 흘러나가서 정상적으로 나팔관을 통과해서 배 안으로 들어가는지, 그거를 봄으로써 자궁 속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그 다음에 양쪽 나팔관이 잘 뚫려 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찍혀진 사진인데, 이 그림을 보면은 자궁이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보이는 것이 자궁이고, 이 안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하얗게 삼각형으로 잘 보이면 정상입니다. 그리고 양쪽 나팔관으로 이렇게 관이 지나가듯이 보이고, 마지막에는 나팔관 끝으로 하얀 주용제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보이고, 반대쪽도 나팔관이 가고 복강 안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불규칙한 형태의 하얀색 모양을 보이는, 이것이 정상 자궁난관 조영술이 되겠고, 이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해보면 나팔관이 막혔는지, 자궁 속에 근종이나 폴립은 없는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다음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검사가 되겠죠. 남편의 정액 검사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정액의 양은 최소한 1.5ml는 돼야 되고, 정자의 밀리리터당 마리 수는 1,500만 마리 이상, 정자의 운동성은 최소한 40% 이상은 운동성 정자를 가져야 되겠고, 정상 정자 비율은 4%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운동성이 절반도 안 되는 40%만 넘어도 정상 판정을 받으니까 뭐 우리가 학교 시험으로 말하면 되게 통과하기 쉬운 이제 그런 시험이 되겠는데요. 이 정상치가 예전에 좀 더 높았는데 점점 이제 사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 남성들의 기능도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상 기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상 판정 받는 기준이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상이 안 되는 분들이 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정액의 양과 정자 밀도, 정자 운동성 세 개를 곱해서 나온 총 운동 정자 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낮으면 자연 수정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시험관 하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난임 치료하면 여성분들이 주로 모든 거를 이제 검사도 하고 치료도 받고, 남성들은 뭐 정자 수정시킬 정자만 제공해 주시는 정도로 역할을 하는데, 남성들도 평소에 몸 관리를 통해서 정자의 정액 검사를 조금 더 좋게 한다든지, 특히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금연을 해주시는 정도의 노력을 같이 해주셔야지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임신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검사의 결과들을 확인하고 나면 이제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난임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 치료의 방법은 이제 난임 클리닉에 오시면 저희가 권해드리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있는데요. 우선 배란 유도를 먼저 한 다음에 실질적인 임신 방법은 그냥 날짜를 잡아드리면 집에서 부부가 자연스럽게 노력하는 배란 유도해서 자연 임신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인공수정. 인공수정은 자궁강내 정자 주입술이라고도 부르는데 정자를 자궁 속에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시험관 아기, 체외 수정 시술을 세 개 중에 하나를 저희가 권해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방법이 이 어떤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 이제 먼저 권유되는 것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한 시술당 임신율만 놓고 보면 체외 수정, 시험관 아이가 가장 높아서 30에서 40% 정도, 인공수정은 그보다 낮아서 10에서 15%, 그리고 자연 임신 시도는 그거보다 임신율은 낮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양쪽 나팔관이 다 막혔으면 당연히 시험관 아기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정상적으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원인은 없이 다 정상이었는데 일정 기간 이상 지나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보통
쉬운 방법부터 단계적으로 밟아가려면 자연임신 시도 먼저 해보고 안 되면 인공수정을 한 3번 정도 해보고 안 되면 그래도 안 되면 시험관하기로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권해드리기도 하지만 여성의 나이나 여러 가지 상황 또는 임신을 얼마나 빨리 해야 되는지를 원하는 경우 그 등에 따라서 체외수정으로 바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임신율이 체외수정이 더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우리 여성분 그리고 남성분들 이 부부의 얼마나 원하는지, 그다음에 검사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성의 나이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하게 되고, 반드시 자연임신을 먼저 시도해보고 인공수정 해보고 시험관하기 해보고 꼭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볼 수 있는 게 배란 유도시켜서 날짜 잡아드리는 거죠. 자연임신하는 거. 보통 생리시작 3일째 또는 이틀에서 5일째 정도 생리시작 초반기에 먹는 약을 먹어서 그걸로 이제 배란 유도를 시키고, 보통 클로미펜이라는 약을 먹든지 페마라를 먹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5일간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약을 드시게 되면 난포가 자라서 이제 배란이 되는 이제 그런 준비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약을 드시고 초음파를 봐서 어느 정도 이제 배란이 되기 직전이 됐다 할 때 그냥 날짜를 잡아드리기도 하고 난포 터트리는 주사를 맞게 해드리고 날짜를 잡아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서 디데이를 결정해드리고, 또는 소변 검사로 배란 호르몬이 높아지는 우리가 흔히 배택이라고 말하는 배란 테스트키를 같이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배란 주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렇게 날짜 잡아드릴 때 하루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날 100% 배란이 된 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날짜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만 그로부터 이틀 뒤 또는 이틀 전 이 정도를 커버를 해주셔야지만 임신율이 좀 더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특별한 시술 없이 약만 먹고 초음파 본 다음에 날짜 잡아드리는 배란 유도에서 자연관계로 임신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수정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원래 정확한 용어는 자궁각 내 정자 주입술입니다. 그러니까 정자를 잘 처리해서 자궁각 안으로 넣어준다는 거죠. 여성의 배란일에 맞춰서 잘 정돈된 정리된 정자들을 자궁 속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정자를 자궁 속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길인 나팔관은 정상이어야지만 임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나팔관이 한쪽은 정상이어야지만 이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관하기가 아니니 인공수정을 할 때는 가벼운 과배란 정도, 약 먹고 나서 주사를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낮은 용량으로 맞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난포를 한 3개 정도에서 4개 정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원래 한 달에 배란이 하나씩은 자연적으로 되는데 그렇게 하나만 배란된 채로 인공수정을 하면 임신율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배란을 조금 더 강하게, 그렇다고 시험관하기만큼 너무 강하게 하진 않고 그래서 한 3-4개 정도 배란을 시키는 걸 목표로 해서 약하게 과배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자를 넣어주면 임신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공수정을 할 때 임신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정자를 잘 처리해서 자궁각 안에 넣어주는 효과보다는 배란을 더 많이 시키는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과배란을 시키지 않고 그냥 하나 배란시켜서 인공수정만 하는 것은 임신율이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고, 과배란을 반드시 해서 정자를 넣어줘야지 임신율이 높아지는 거죠. 다만 이 경우에 과배란을 하기 때문에, 약하지만 과배란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과배란이 너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3-4개 정도 해서 정자를 넣어주려고 했는데 5-6개, 7-8개 정도 배란이 될 것 같은 거죠. 그럴 때는 정자를 넣어주면 3쌍둥이, 4쌍둥이, 5쌍둥이까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자 주입을 하면 안 되고 자연관계도 하시면 안 됩니다. 다태아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주기를 취소하든지 아니면 시험관하기로 전환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배란 유도약을 생리 2이틀째에서 4일째 드시고 과배란 유도 주사 맞아서 이틀 전에 배란 주사 맞고 인공수정 시술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시술 당일에는 정자를 1-2시간 전에 채취를 해서 처리를 한 다음에 양질 정자, 좋은 정자만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자궁 속으로 이렇게 관을 통해서 넣어주게 되는데, 해당 임신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에서 15%로 시험관하기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자,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시험관하기일 텐데, 시험관하기는 과배란 유도를 조금 더 강하게 해서 여러 개의 난자, 10개든 20개든 여러 개의 난자를 만들어낸 다음에 몸 밖으로 난자를 채취하고 정자와 난자를 체외에서 수정시킵니다.
이게 사실 시험관은 아니고 이런 그 접시에서 수정을 시키기 때문에 시험관 아기보다는 뭐 접시 아기가 맞는 건데, 그래서 올바른 용어는 그냥 체외 수정이 의학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체외에서 수정을 시키고 배아를 3일 또는 5일 정도 키워서 이 배아를 자궁관 안으로 넣어줘서 착상을 시켜서 임신을 만드는 이러한 과정이 이제 체외 수정, 즉 시험관 아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험관 아기는 세계 최초로 태어난 게 영국에서 1978년도에 태어났죠. 벌써 40년 이상 된 시술입니다. 이제는 뭐 우리 가까운 병원에서도 다 시행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시험관 아기 기술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1978년도 그 이전까지는 난임 치료라는 게 이 시험관 아기로는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거죠. 대한민국에선 1985년도에 제가 몸담고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최초로 시험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당시의 자료 사진들인데 상당히 자랑스러운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세계 최초로 시험관 아기를 만들었던 분 중에 하나가 로버트 에드워드 박사인데, 이분이 2010년도에 이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주는 거냐? 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꿨거나 인류에게 지대한 혜택을 제공한 연구를 한 사람에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관 아기라는 게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정말 인류에게 엄청난 혜택이었다, 이거를 우리가 노벨상 위원회에서 인정을 한 거고, 지금 우리가 비교적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이 시험관 아기라는 기술이 상당히 높은 과학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거를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시험관 아기를 할 때 과배란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배란 유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되게 복잡하게 보이는데 여성의 생리 주기 때 변하는 호르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 약간의 호르몬이 높아졌다 떨어지는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가 배란이 시작되는 시기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보시면 뭔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에 마지막에 배란이 되는 이제 그 직전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관 아기는 이거를 응용해서 약제를 쓰게 되는데, 처음에는 난포 성장을 유도하는 주사를 맞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난포가 커지게 되면 조기 배란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기 배란을 억제하는 주사를 추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난포가 충분히 컸을 때는 난자를 성숙을 유도하는 약제를 쓰게 되죠. 그리고 임신이 유지가 되면 이 프로제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떨어지지 않고 쭉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흉내내기 위해서 황체기 보강을 하는 이 네 가지 약제를 시험관 아기 때 쓰게 되죠. 그래서 난포 성장 유도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난임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이걸 보고 계신다면 굉장히 익숙한 약들입니다. 여러 가지 약들, 그다음에 조기 배란 억제제, 난자 성숙 유도제, 그동안 우리가 계속 써왔던 약들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마지막에 황체기 보강을 위한 약제는 근육주사, 피하주사, 질정제, 그리고 경구투여제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주치의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네 종류의 약제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난자 성숙 주사를 맞고 채취하는 과정은 뭐 수면 마취를 보통 시행을 하고 가끔 무마취로 할 수도 있지만, 이 초음파를 보면서 이 난포가 자란 거를 채취해내는, 바늘로 찔러서 빼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채취해낸 난자를 남편에 정자하고 수정시키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수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아까 그 접시에서 섞어주는 방법이 기본적인 방법이고, 이 미세수정 방법이라고 해서 정자 한 마리를 찾아서 난자 속에 직접 찔러 넣어주는 것이 미세수정 방법입니다. 미세수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연적으로는 뭔가 수정이 잘 안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일 때 아마 주치의 선생님이 그것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이 된 다음에는 체외에서 배양을 3일 배양 또는 5일 배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3일 배양이냐 5일 배양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3일 배양 때는 보통은 한 8세포기, 세포가 8개까지 분열하는 게 3일째 배양이고, 이틀을 더 키우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반포기로 해서 이식을 하게 되는데, 그럼 5일째까지 키우면은 좀 더 큰 애들을 넣어주기 때문에 착상력이 증가하는 장점은 있지만, 3일에서 5일로 넘어가면서 체외에서 너무 오랜 기간을 키우기 때문에 배아가 소실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3일째 넣을 거냐 5일째 넣을 거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태에 가장 맞게 주치의 선생님이 결정을 해서 이제 넣어주시게 되겠죠.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게 배아 등급, 뭐 좋은 배아였어요. 이번에 저 좋은 배아 몇 개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떤 식으로 판정을 하냐면 이 왼쪽은 3일 배아의 배아 등급인데 A가 제일 좋은 거고 D가 제일 나쁜 겁니다. 하여튼 딱 봐도 A가 이뻐 보이는데 이뻐 보이는 이유는 이 각 동그란 이 세포들이 균등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이쪽에 있는 이런 자질구레한 부스라기가 없죠. 그래서 부스라기가 없고 균등하게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배아. 그러니까 A 등급, 1등급 배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일째 배아이고 5일째 배아는 이렇게 세포가 분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고 이게 얼마나 팽창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가 아기가 될 부분에 얼마나 세포가 치밀하게 잘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요 주변 세포들이 얼마나 세포의 그 개수가 많고 치밀한지 이렇게 따라서 배아 등급을 나누게 되고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상등급 배아를 이식하는 것이 임신율이 물론 높아지겠습니다만 이식을 해드리는 배아는 전부 다 임신 가능성이 있는 배아를 이식하기 때문에 등급이 조금 처진다고 해서 너무 실망을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선으로 할 거냐 동결로 할 거냐 동결 배아 이식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과배란 유도를 할 때 호르몬 레벨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신선 배아로 이식을 할 때 그 배아의 착상에 좀 방해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전부 동결을 했다가 착상을 하면은 임신율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결 배아 이식을 많이 하게 되고 동결 배아 이식은 일단 배아를 다 얼렸다가 이제 녹여서 이식을 하는데 그 이식의 시기를 맞추는 내막을 준비하는 방법이 자연주기 자연 배란이 되면 그 날짜에 맞춰서 이식을 하거나 배란 유도를 해서 배란을 시킨 다음에 거기 맞춰서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약을 계속 생리 초반부터 먹어서 내막을 두껍게 만든 다음에 이식을 하거나 이 세 가지 방법을 쓰는데 임신율은 사실 크게 차이는 없고 아마 여러분들이 얼마나 규칙적인 배란을 하시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치 선생님들이 결정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임신을 방해하는 요소들 과 그 치료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보면 앞에 부분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고 뭐 현재 난임 치료를 받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부터는 난임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임신을 방해하는 요소들과 그 치료법이 좀 작게 제가 써놓은 이유는 사실은 임신이 체외 수정에서 빨리 안 되는 경우에 치료법들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딱히 뚜렷하게 어떤 한 가지 방법이 된 거는 제시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잘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임신을 하는 것 그렇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방법이라 제가 약간 작게 표시를 해놨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난저라고 불리는 우리가 흔히 그냥 난저 이렇게 부르는 난소기능 저하 시험관아기 과배란의 저반응군 대표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난소 예비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과배란 유도 반응이 저하되고 난자의 개수도 저하되고 질도 저하되고 그러니 당연히 임신율이 떨어지겠죠. 혈액 검사로 AMH를 재보면 굉장히 낮고 FSH를 재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초음파로 동남포 개수를 세면 당연히 굉장히 적겠죠. 뭐 3개 또는 5개 정도. 뭐 5개만 나와도 요즘은 굉장히 감사한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채취를 한번 해봤더니 뭐 하나 나왔거나 뭐 2개 나왔거나 이러면 난저라고 부를 수가 있죠. 이 난저의 해결은 정말 뭐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매 주기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흔히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과배란 유도 약제를 엄청 많이 써본다. 아주 고용량으로 쓰거나 아니면 고용량으로 써도 잘 안 자라니까 그냥 저자극으로 해서 뭐 어차피 고용량으로 쓰나 저용량으로 쓰나 한두 개 배란되는 건 똑같으니 약이라도 좀 덜 써보자 해서 저자극 또는 아이의 자연주기로 하나씩 배란되는 걸 모아야겠다. 자연주기 그렇게 과배란을 하고 보조제로 성장 호르몬을 같이 주면 조금 더 반응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한 3개월 전부터 DHEA라는 남성 호르몬 관련 약제를 좀 드시면은 조금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반응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상황에 따라서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워낙 난자 개수가 적고 배아가 안 나오다 보니까 한 번 그 과배란을 해서 이식할 만한 배아 개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과배란을 해서 좋은 배아를 그냥 모아서 2개든 3개든 모아서 넣는 모아 이식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게 반복 착상 실패죠. 우리가 반착 검사, 반착 검사할 때 반복 착상 실패 검사를 반착 검사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배아 등급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는 것 같은데 임신이 빨리 안 되는 경우를 반복 착상 실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검사가 일단 자궁 내시경을 많이 하죠. 한 2번 정도 해서 안 되면 자궁 내시경을 하는데 혹시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해서 자궁근종, 내막 용종 또는 별다른 문제 없어 보이는데 내막 염증 뭐 그런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궁 내시경 검사를 하고 그다음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반짝 검사하면 혈액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죠. 한 15가지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크게 분류해 보면 4가지 정도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갑상선 계열 검사들, 갑상선 자극 호르몬과 항체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 방법으로 갑상선 호르몬 투여를 해야 되고요. 면역 검사, 배아가 반은 내 거고 반은 남편 거니까 면역 반응을 통해서 착상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강하면 착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살해 세포, NK 세포 검사라든지 자가 면역 항체 검사를 통해서 면역 반응이 일정 수준 이상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스테로이드 호르몬, 먹는 약, 소론도라든지 아니면 주사제인 면역 글로불린 또는 우리가 흔히 콩주사라고 말하는 인트라리피드 이런 것들을 투여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혈전 성향 검사, 또 여러 가지 검사가 있지만 그걸 다 묶어보면 결국 혈전 성향을 보는 검사인데 혈전이 지나치게 성향이 강하면 아기가 착상돼서 그 혈관이 자라 들어가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착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가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저용량 아스피린 또는 저분자량 헤파린 매일매일 주사 맞는 거 그거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중에 하나인 MTHFR 이 약간 유전자에 살짝 변형이 있는 경우에 그 엽산 대사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엽산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항상 하는 검사는 아닌데 네,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상으로 나오면 엽산을 고용량으로 쓴다든지 비타민 B 계열을 같이 써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돼 있죠.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게 소론도하고 저용량 아스피린인데 이런 검사는 다 이상이 나오면 그 약제를 쓰게 돼 있는데 보통 검사를 해도 다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이유 없는 반복 착상 실패인데 그런 경우에 보통 흔히 소론도랑 아스피린 정도는 그냥 먹는 약이고 특별히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 먹어서 특별히 손해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약을 드리고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한 가지씩 가볍게 살펴보면 자궁근종, 자궁근종은 이렇게 점막하, 장막하, 근측내 근종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점막하 근종이 임신에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착상을 해야 되는 자궁 내막으로 볼록 들어와 있는 경우. 그래서 근종이 있다고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 자궁 내막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는 이런 근종은 누가 봐도 임신에 방해가 되겠다. 수술부터 하고 배아 이식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정도 오른쪽에 있는 이런 정도 근종은 내막을 누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막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일단 반복적으로 실패를 했다면 근종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 근종 제거를 하고 이식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 조금 내막하고의 거리가 있는 근종들은 원칙적으로는 방해를 하지 않는다고 보고 일단 시험관하기를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계속 안 되면 다른 원인이 전혀 없으면 근종을 좀 의심을 해서 근종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데 자궁 안으로 돌출돼 있어서 자궁경을 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는 로봇 수술을 하는 게 임신을 하실 분들 자궁 내막에 가까운 근종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일단 수술을 했으면 임신을 잘 하신 다음에 분만할 때는 제왕절개 분만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성근증은 반드시 임신을 방해하는 건 아닌데 임신이 잘 안 될 때 성근증이 있는 분들은 그것이 원인이 돼서 임신이 잘 안 되는 거고 시험관하기를 할 때도 성근증이 있어도 그냥 해도 임신이 잘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꾸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성근증을 좀 억제를 해서 이 시험관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쓰는 게 폐경유도주사, 그다음에 페마라 또는 비잔 이런 약들을 써서 성근증을 억제시킨 다음에 시험관하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제를 써도 잘 임신이 안 되면 결국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없앤 다음에 임신을 하게 되는데 성근증은 기본적으로 자궁 자체가 변한 거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애면 자궁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적당량 성근증을 줄여놓고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재발의 빈도가 높고 수술을 했다고 했는데 많이 줄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성근증이 굉장히 치료에 방해를 주는 요소 중에 중요한 치료가 잘 안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소에 자궁내막증이 있는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시험관하기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자꾸 반복 실패하는 경우에는 난소에 있는 자궁 내막증 때문에 안 되는 건가 해서 수술을 먼저 하고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수술을 하고 나면 난소 기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 전에 배아를 충분히 얼려놓고 수술을 한 다음에 동결 이식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쉽게 임신이 안 되는 경우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추가 시술 및 보조요법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 말고 추가되는 것들 대표적인 게 착상 전 유전 검사죠. PGT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프레임플란테이션 제네틱 테스팅 그래서 PGT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정의는 착상되기 전 배아를 검사를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든 염색체 검사를 하든 해서 정상 배아를 찾아내는 검사를 말합니다. 가장 흔히 하는 게 PGT-A라는 검사인데 이거는 배아의 염색체에 수적인 이상이 없는지 정상적인 개수가 있는지 수가 너무 많거나 뭐 3개짜리 염색체가 없는지 이거를 이제 하는 검사인데 부모 염색체가 정상이지만 반복 착상 실패를 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유산하는 경우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되고 배아 선별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 아까 배아 등급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우선 되는 그 기준이지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PGT는 PGT-A만 있는 게 아니고 PGT-M도 있고 PGT-SR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흔히 하는 건 아니죠. PGT-M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말 유전자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유전자를 찾아내는 그런 검사고 PGT-SR은 염색체의 개수가 아니라 뭐 약간 염색체가 뒤틀려져 있다든지 뒤바뀌어 있다든지 그런 걸 찾아내는 검사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검사는 PGT-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PGT-A가 뭐 신기술이고 좋은데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검사가 100% 정확한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행하는 모든 검사는 100% 정확한 검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결과, 즉 정상 배아라고 그랬는데 사실 정상이 아니거나 정상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정상일 가능성이 일부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고 그리고 안 그래도 배아 개수 적어서 PGT-A를 했더니 다 비정상이래요. 그래서 이식할 배아가 없어요.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정확한 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식을 할 수 있는 배아를 못 넣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판정된 그 배아라고 해도 자연 복구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임신이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PGT-A를 하지 않아도 이식을 시켜보면 비정상 배아면 임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식을 해보면 아는 건데 그걸 이제 미리 알고 싶어서 PGT를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원래는 PGT가 가장 효율적이려면 골를 배아가 되게 많을 때 그중에 제일 좋은 게 뭔지를 알 때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검사가 되겠고 우리가 흔히 하는 나이가 많거나 뭔가 이상이 있을 것 같아서 잘 안 돼서 안 그래도 배아 개수 적은데 PGT까지 해서 더 배아 개수를 줄이는 그런 때는 1차적으로는 사실 효용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불필요한 이식을 안 할 수 있죠. 이식을 해보면 아는데 그러면 이식을 다 해봐야 알겠죠. 근데 미리 우리가 이 배아는 어차피 가능성이 떨어지는 배아라 하는 걸 미리 알면 이식을 하고 프로제스테론 주사 맞고 하는 거를 좀 안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고령 임신에서 어쨌든 좋은 배아를 골라서 넣었기 때문에 회당 임신율이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PGT-A가 어떤 가치는 있지만 너무 이거를 맹신하거나 이것이 무슨 다 이걸 해야 된다든지 그거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보조부하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레이저로 이렇게 배아의 일부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배아가 자라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부화를 해서 착상을 하는 건데 이 착상 과정 전에 부화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레이저로 배아의 일부 구멍을 내주는 경우가 보조부하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시행하냐면 급여 인정 기준이 뭐 잘 나와 있는데 뭐 나이가 많거나 뭐 반응이 안 좋을 것 같거나 투명대가 두꺼워서 이렇게 부화가 잘 안 될 것 같거나 아니면 예전에 잘 임신이 안 되는 경우에도 이 보조부하술이라는 거를 시행을 하게 되겠죠. 또 한 가지 타임랩스. 타임랩스는 뭐냐면은 원래는 우리가 배아를 수정을 시켜 놓으면 하루에 한 번씩 관찰해서 배아 등급을 평가하고 기록하고 3일째나 5일째 이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 과정에 얘들이 어떻게 크는지를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배아 그 배양기에다가 CCTV를 장착해 갖고 24시간 내내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결국 우리가 3일제나 5일제 배아 등급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배아 등급이 같고 다 1등급인데 그중에 더 좋은 애를 고르는 거에는 쓸 수가 있는데 그 배아 등급을 무시하고 넣을 정도로까지 아직까지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방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인공지능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더 개발되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되고요. 착상 증진을 위한 보조요법으로 약을 굉장히 많이 쓰죠. 왜냐하면 잘 안 되니까. 근데 아까 아스피린이나 소론도 기본적으로 쓴다고 그랬는데 많이 쓰는 약제 저용량 아스피린과 스테로이드, 소론도이고요. 아까 문제가 있을 때 면역글로불린, 콩주사, 인트라리피드, 그리고 저분자량 헤파린 이미 말씀드린 것이고 자궁내막 생검을 통해서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자궁내막을 그 전주기에 살짝 긁어주면 임신이 더 잘 된다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식 직전에 GCSF란 약 또는 헤파린 또는 자기 피에서 뽑은 PRP 이런 거를 넣어서 착상력을 좀 높이는 이제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증명된 방법들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의 주치의가 잘 이거를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양제. 우리가 난임의 영양제 많이 드시죠. 근데 흔히 말하는 3대 영양제가 엽산, 비타민 D, 오메가3인데 엽산, 비타민 D가 그중에 더 중요한 2대 영양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3개 정도 고르라고 그러면 엽산, 비타민 D,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엽산은 0.4mg, 400마이크로그램 이상을 드시고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4mg 이상 먹으라고 돼 있고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초기 한 3개월까지 14주까지 복용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군은 뭐 우리가 흔히 우리 난임 환자들의 고위험군은 아니고 이 신경관 결손이 있을 것 같은 고위험군이라 우리는 보통 1mg 정도 쓰게 되죠. 비타민 D는 2000에서 4000 IU 인터내셔널 유니트를 이제 권유를 하고 비타민 D 검사를 보통 안 하기도 하는데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검사해서 부족한 분은 조금 더 필요하게 되겠고 하지만 충분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비타민 D를 많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먹어서 사실 그렇게까지 뭐 해될 거는 없기 때문이죠. 지금 말씀드린 영양제는 대부분 먹어서 해될 건 없으니까 일단 먹는다 이런 개념으로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이 오메가3 포함해서 한 3대 우리가 흔히 3대 영양소라고 불리는 3대 영양소들은 조금 도움이 그래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기본적으로 난임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많이 드시게 돼 있죠. 오메가3는 EPA보다는 DHA가 중요한 이제 그런 것이고요. 난임에 있어서는 보통 500에서 1000mg 용량을 보시고 DHA가 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드셔야 되겠습니다. 코엔자임 Q10 항산화제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아서 많이 드시는데 사실 필수적인 건 아닌데 많이들 드시고 있죠. 이런 식의 항산화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굉장히 많고, 근데 항산화제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난임에도 도움이 될 거다 해서 많이 드시는데, 그리고 이노시톨, 마이오이노시톨을 많이 드시고 하루에 2mg 2번 또는 3mg 한 번 드시는데 뭐 특히 다낭성 난소일 때 다낭성 난소를 조금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걸 개선시키기 때문에 이노시톨이 다낭성에서 좀 도움이 된다 해서 조금 더 다낭성 난소일 때 챙겨서 먹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엽산 비타민 D까지는 뭐 그냥 보통들 드시는데 그럼 이거 너무 많은데 어디까지 먹어야 되냐 해서 종합 영양제가 있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대충 보면은 좋은 거 다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들의 적정 용량으로 꽤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이것만 드셔도 크게 부족하진 않다. 내가 특별히 뭔가를 더 보충하고 싶지가 않다면. 그래서 일단 보셔서 성분표를 보시면 웬만한 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엽산 같은 경우에도 600, 1000 정도씩은 다 들어있죠. 비타민 D도 1200, 뭐 600, 2000 이게 약제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종합영양제 하나 정도 드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거를 용량을 맞춰서 좀 드시면 뭐 내가 영양제 모자라서 임신 안 됐다 뭐 이 정도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험관학이었고 지금 시간이 조금 오버되고는 있습니다만 난자동결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빨리 난자동결에 대해 얘기를 드릴게요. 이 난자동결은 뭐냐면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아직 결혼할 계획이 없는 분들, 이렇게 싱글 라이프를 뭐 화려하게 즐기고 계시는 건 좋은데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난소는 계속 나이가 먹어서 난자의 개수는 떨어진다는 거죠. AMH가 쭉쭉 떨어지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난자 나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궁 나이보다는 젊었을 때의 난자 나이가 임신엔 중요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 난자만 얼려놓으면 내가 나중에 나이가 조금 들어서 임신을 하더라도 임신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난자를 미혼 여성들이 적정한 나이대에 얼리는 게 중요하게 되겠는데, 난자 동결의 과정은 아까 보신 시험관 하기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과배란은 다 하고 난자 채취한 다음에 그냥 그 난자를 얼리는 것에서 끝. 정자는 나중에 미래의 남편이 제공해 주겠죠. 근데 이 난자 동결이 중요한 게 여성 생식의 자기 결정권이란 게 있어요. 뭐 나이에 밀려서 뭐 결혼해라 임신해라 그런 프레셔를 받아서 그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난자 얼려놨으니까 조금 늦게 결혼해도 나 임신 못하지 않는다. 나한테 적절한 배우자를 찾을 때까지, 또는 내 커리어를 조금 완성할 때까지 나는 그걸 미루겠다. 근데 난자를 얼려놓으면 임신 걱정이 없다. 이래서 생식의 자기결정권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것으로 요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임신 계획이 없는데 추후에 결혼 계획과 임신 계획은 있다. 또는 나이는 젊은데 자궁내막증 같은 것이 있어서 난소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우에 난자 동결이 필요한 여성이 되겠습니다. 난자 동결 그러면 잘 되냐 궁금해하시는데 일단 얼려놓고 나중에 쓸 때 생존율은 90% 이상 됩니다. 얼려놨던 난자가 뭐 나중에 녹이다가 죽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뽑은 난자나 얼려놨던 난자나 그 이후에 시험관하기 성적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 얼려놓은 난자니까 나이가 젊을 때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뭐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는데 오래 보관하면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런 거 전혀 없고 오래 보관해 놔도 난자의 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 이거 언제 하는 게 좋을 거냐? 나이가 들어서 난자를 얼리게 될수록 임신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아래 표에 보시면 난자당 출생률이 있는데, 젊었을 때는 난자 하나로 그 아기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고 나이가 먹을수록 이 확률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언제 몇 개 얼릴 거냐 이게 중요한데 가급적 일찍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난자의 질과 양을 고려할 때는 하루라도 젊었을 때 하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할 수는 없는 거고, 왜냐하면 그때는 뭐 앞으로 결혼할 가능성이나 이런 게 더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거를 고려하면 그래도 35세 넘기 전에 30세 초반부터 35세 전까지 그때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 다음에 개수는 뭐 당연히 많이 얼릴수록 좋죠. 근데 왜냐하면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난자는 더 많이 필요하니까 더 많이 필요한데, 문제는 한 번에 나오는 난자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여러 번 해야 되는데 그 한 번 한 번이 시험관하기 과정이랑 똑같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 권해드리는 건 뭐 더 많이 권하는 선생님도 있지만 저는 한 15개에서 20개 정도는 해놓는 게 나중에 그래도 좀 써서 임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물론 나이가 많으면 더 많이 얼려야 되지만 아시다시피 나이가 많으면 나누는 개수가 적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자 동결은 이러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면에서도 의미가 있고 나의 미래의 그 가임력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할 생각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의 강의 제목이 A to Z 그리고 엔드 모어였습니다. 이 엔드 모어는 이제 여러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돌아왔는데요. 자, 시험관 시작해서 과배란 주사를 맞고 있는데 갑자기 감기가 걸렸습니다. 감기약은 뭐 기본적으로 드셔도 되는데 이 해열 진통제를 과배란 직전에는 안 드시는 게 좋은 걸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배란 작용에서 살짝 염증 반응이 있어야지 배란이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감기약 딴 건 몰라도 해열 진통제는 마지막 그 난포 성숙 주사 맞고 채취 전까지 그때는 조금 안 드시는 게 좋은 걸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착상하는 자리에 1.1cm 무록이 아니라 살이 나온 혹 있다고 하는데 떼는 것이 좋을까요? 이건 아마 용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종이 있다고 임신 안 되는 건 아닌데 임신이 잘 안 되는 분이 용종이 있다. 이 반대의 경우에는 용종을 떼고 임신하는 것이 임신을 더 잘 되게 하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종이 8cm인데 난소기능 수치 AMH겠죠? 1.0이 나왔어요. 근종 위치가 나쁘진 않고 자연 임신 권유받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근종 위치가 아까 말씀드린 뭐
점막하 근종이 아니라서 일단 임신부터 해보자. 임신이 안 되면 뭐 그때 근종을 떼겠지만 임신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임신 됐을 때의 문제는 근종이 임신 중에 자라는 수가 있어요. 크기가 자랄 수 있고 그러면서 통증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겁나서 임신도 잘 되는데 근종을 미리 제거하지는 않는 게 그렇게 통증이 심하게 오는 확률이 안 오는 확률보다 더 낮기 때문에 임신부터 시도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불행하게도 임신 중에 그런 통증이 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통증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임신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보통 대부분은 잘 아기를 낳게 됩니다. 착상전 유전 검사를 할 때 세포 일부 떼어서 예, 맞습니다. 세포를 일부 떼는데 세포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 하나 정도 뗀다고 해서 나중에 태아한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AMH 1.46 한쪽 난소 내막 쪽 6에서 7cm 자궁 근종은 없고 생리는 규칙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임신 6개월 했는데 실패. 만 28세. 나이는 젊으시지만 그러면 아무 이유가 없으면은 6개월 해서 안 되셨으면 6개월 더 기다려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그 자궁 내막 쪽이 6에서 7cm가 있고 AMH가 나이보다 훨씬 낮아요. 그런 경우에는 6개월을 더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난임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내막종을 먼저 제거할까 아니면은 어떤 시술을 통해서 임신을 빨리 할까 그것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비란 주사를 맞고 있고 기운이 없고 다리가 뭉치는 현상. 초음파에서 처음엔 용종이 없었는데 용종이 있다. 과배란을 맞아서. 근데 용종이라는 게 약간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중간에 보이기도 해요. 첫날은 안 보였는데 뭐 내막이 자라면서 용종이 보인다. 그런 경우도 있긴 있고 호르몬이 올라가서 그럴 수도 있고 과배란 주사를 안 맞아도 평소에도 주기에 따라서 용종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식을 하는데 용종이 뚜렷하게 보이면 이식하기가 조금 기분이 꺼려져서 보통은 동결해놓고 용종 제거하고 이식을 하자고 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과배란 유도 주사가 그 부작용이 이렇게 심한 주사들은 아닌데 그래도 꽤 심한 부작용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기운 없고 다리 뭉치는 현상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치의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기 때는 만약에 다른 주사를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고려해봐야 되겠죠. 난자를 동결할 경우 다 죽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동결은 잘 했겠죠. 이제 나중에 해동할 때 다 죽는 경우에는 뭐 죽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대부분은 잘 사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수를 좀 많이 얼려놓고 한 번에 다 녹이면 절대로 안 돼요. 조금씩 나눠서 녹여봐야 되는 거죠. 시험관 시술할 때 준비사항은 뭐 너무 많아서 근데 하여튼 아까처럼 임신이 잘 안 되면 난임병원에 가서 차근차근 검사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궁난관 조영술은 한 번 해서 정상이면 뭐 물론 나중에 막힐 수도 있지만 그게 뭐 갑자기 뭐 한두 달 있다 막히는 건 아니니까 한 번 해서 정상이라고 생각되면 당분간 그 결과에 따라서 치료를 하면 됩니다. 50세에도 임신 가능한가요? 예, 물론 폐경이 되기 전까지는 자연 임신도 가능은 합니다만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50세에 만약에 자연 임신하셔서 성공적으로 아기를 낳으셨다면 굉장히 크게 기뻐해야 될 그런 일로 생각이 됩니다. 난자 동결을 매달 연이어 2번 시행해도 되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연속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뭐 2달 연속한다고 특별히 더 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2달째 할 때 그 전달에 채취한 흔적이 남아 있으면 아무래도 그게 자리를 차지하면서 다음 난포 자라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2달 연속을 하려고 봤는데 채취 흔적이 남아 있다. 그럼 이제 한 달 정도 더 쉬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굉장히 나는 급하고 이번 달 지나면 난 굉장히 바쁜 일이 있어서 절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배란 유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난소 기능 저하인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해야 좀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아까 난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되게 어렵다고 그랬죠. 뭐 약제 이것저것 써도 잘 안 돼서 결국 그냥 뭐 심지어 자연 배란으로 채취하기도 하는데 사실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난소 기능이란 게 한 번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미혼녀 성인 같은 경우에 난자를 얼려놓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DHEA 같은 남성 호르몬 계열을 한 하루 75mg 3개월 정도 드시라고 저희가 보통 권장을 드리는데 그런 경우에 조금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DHA 드시고 난소 기능에 좋다는 여러 가지 영양제들을 조금 드셔보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종합영양제 드시면은 좀 적당하겠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매달 매달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극난저인 경우에는 저희가 매달 오시라고 그래서 처음에 동남포게스 재보고 이번 달에 할까 말까 이거를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난임 주치의 선생님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평소에 엽산제, 비타민 D, 오메가3 잘 먹어두면 좋은 거죠. 난임 환자라면 이 흔히 말하는 3대 영양소 정도는 챙겨서 드시면 적어도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난자동결 재진행의 경우 얼마 정도 텀을 아까 연속 2달 가능하냐 말씀하셨는데 연속 2달 가능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좀 되신다면 보통은 다음 달에 하면 그 전 달 흔적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달, 한 달 하고 한 달 쉬고 또 한 달 하고 그런 2달에 한 번 정도 간격이면은 특별한 문제 없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소암 항암을 마쳤습니다. 사실은 항암은 항암하기 전에 얼려놨으면 제일 좋았는데 항암을 하셨기 때문에 난소 기능은 좀 떨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과배란이 될 정도로 난소 기능이 아직 살아있다면 암 치료한 것 때문에 아기한테 문제는 없습니다. 걱정 마시고 임신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늦은 결혼 나이가 많아서 기형아 출산이 되진 않을까. 난자 나이를 알아보고 임신을 시도할지. 그게 만 35세 넘으면 기본적으로 임신했을 때 그 태아 염색체 검사를 하게 돼 있죠. 초음파 말고 뭐 양수 검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이유가 35세 넘어가면 염색체 이상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그게 그 내 난소 나이 AMH 검사를 했더니 나는 20세인데 37세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 태아 기형아 검사 뭐 나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고요. 난소 기능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 임신했을 때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난자 동결을 해놨다면 난자 동결 시의 나이가 중요한 거죠. 내가 실제는 37세인데 내 난자 23세 때 얼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37세 난자가 아니니까 염색체 이상의 빈도는 23세에 맞춰집니다. 미혼인데 자궁난관 조영술을 추천하시나요? 사실은 뭐 임신할 계획이 없거나 또는 임신을 시도했는데 안 된 경우가 아니면 먼저 그냥 내 나팔관 정상인지 알아볼래 하고 검사를 하는 거는 굳이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대부분 정상이니까 일단 안 되면 그때 검사를 하는 거죠. 근종이 큰 사이즈임에도 자연분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제왕절개는 필수인지 전혀 그렇지 않고 근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왕절개하는 거 아니고요. 근종을 잘 가진 채로 임신을 끝까지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분만할 때 아기가 내려오는 길을 막고 있어서 아기가 잘 안 내려온다든지 하는 경우에 선별적으로 제왕절개를 하는 겁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 임신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는데 아직 나이가 27살이고 미혼이라서요. 난자동결이 필요할까요? 아직 나이가 젊으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결혼을 해서 임신을 사실 해보면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결혼은 안 하셨지만 27살이면 한 30세, 31세, 32세까지는 그냥 결혼을 할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 보시고 그 나이 때까지 결혼 계획이 전혀 없다. 그럼 그때 좀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난자 채취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잔임신이 어렵나요? 난자 채취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잔임신 잘 되는 거는 아니고요. 난자 채취를 했다고 해도 바로 생리 나오고 그 다음 뭐 배란은 또 정상적으로 진행되니까 그 다음 주기에 자연 임신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난소 수치는 실제 나이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실제로 검사 때마다 수치에 비해 차이가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맞아요. 이게 AMH 검사가 잴 때마다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1 미만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1.5 정도 나오고 이럴 수는 있는데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나이에 비해서 한 번 낮은 분들은 대부분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낮은 게 아니라 나는 20살인데 37세 AMH가 나왔다. 근데 그 사람이 다음에 쟀더니 갑자기 뭐 20살이 나오지는 잘 않거든요. 그래서 그 변동폭은 있지만 한 번 낮게 나왔으면 낮게 나왔다는 걸 무시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교수님께 내막종 수술을 받았는데 첫 번째 출산 후 모유 수유 중인데 한동안 둘째 생각이 없다면 내막종 수술하고 나면 우리 호르몬 약을 쓰죠. 흔히 비잔이라고 부르는 호르몬 약을 쓰는데 임신 중엔 당연히 쓸 필요 없고 임신 중엔 재발이 잘 안 되니까. 근데 둘째하고 텀이 있다. 그런데 지난번에 수술 끝나고 약 먹은 기간이 오래되진 않았다. 그러면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강의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랜 생리불순과 난소 기능 저하가 되어 있다면 기형아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나요? 내 실제 나이가 중요하고요. 실제 나이는 좀 젊은데 난소 기능 저하가 좀 왔었다.
기본적으로는 그럴 때 기형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기형아 검사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난소 기능이 저하가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시험관하기를 하면 난소질은 좀 저하가 이렇게 되고 난자 질이 떨어질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나이는 젊은데 난소 기능 저하였기 때문에 아기 염색체 검사를 특별히 더 해야 된다. 임신된 다음에 뭐 그렇게는 저희가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여드름약, 여드름약을 사실은 여드름약 먹는다고 난자에 직접 영향을 주는 뭐 태아 임신했을 때 태아면 모르겠지만 내 난자에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고 그냥 여드름이 심하시면 꼭 끊고 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 만약에 좀 기분이 찜찜하다 이왕이면 뭐 내가 큰맘 먹고 난자 동결하는데 뭐 혹시라도 좀 불안하다 그러면 끊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필수는 아니고요. 정자의 질에 따라서도 인공수정 시험관 선택을 달리 해야 되는 경우는 정자의 질이 아주 나쁜 경우에는 인공수정 자연적인 수정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다. 그 아까 말씀드린 미세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정도로 정자 그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미세 수정을 위해서 무조건 시험관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강의 유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피부과약 디페린겐 바르면서 난자 동결 이 제가 디페린겐이란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태아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 임신 중에 바르면 안 된다. 피부과약들이 그런 게 많죠. 임신 중에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이게 난자 동결에는 사실은 크게 관련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한 성분을 찾아보고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대부분은 난자 동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주치의하고 상의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거 라이브 하면은 이렇게 끝까지 제가 질문 당하는 경우가 드문데 오늘은 잘 된 것 같고 시간도 제가 강의하느라고 조금 시간을 잡아먹었지만 다행히 올려주신 질문을 다 말씀드릴 수가 있었네요. 그러면 어쨌든 오늘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제 유튜브에 이게 편집이 돼서 올라갈 테니까 유튜브 방송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